30분인데 이게 또 점심시간 앞에 있어가지고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예. 근데 30분을 좀 꽉 채울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한 40분 이상 가는 강의인데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게요. 재미는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하반기 전망이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지난 10년의 그 컨슈머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예,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이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컨슈머 시장에 큰 변화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게 뭐죠? 예, 중국의 소비 확대입니다. 중국의 소비 확대. 중국이 2010년부터 글로벌 생산 기지에서 이제 소비의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국의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중국 소비 확대는 사실 글로벌 컨슈머 업체들에게는 뭐 축복과 같은 일이었죠. 영국에다 쓰러져가는 백화점이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올 정도로 그 모든 이제 컨슈머 업체들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였고요.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일본 대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류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은 한국 컨슈머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반사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슈였고. 반면에 사드 보복 조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큰 데미지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온라인화죠. 온라인화.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이 온라인화는 1등 업체들에게 특히 상당히 큰 도전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2010년 전에는 오프라인의 시대였거든요. 오프라인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때요? 오프라인에 건물 지어놓고 이거 백화점 한 10개, 15개 그리고 대형마트 한 100몇 개 이렇게 건물을 세워놓고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한 다음에 규모의 경제로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하던 이제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영향을 받죠.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뭐 건물 지을 필요 없이 유통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11번가나 G마켓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업체들이 뭐 특별히 자산을 가지고서 유통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규모가 뭐 한 10조 넘어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어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백화점이나 일반 재래시장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1등 업체의 자체적인 사업 구조에 큰 마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하이마트 같은 경우 어때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400개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이 다 쓸모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방판 같은 거 어때요? 아모레퍼스픽의 방판. 방판 컨설턴트들의 이익을 지켜주려면 아모레퍼스픽몰에서 물건을 그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코웨이의 코디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디들이 렌탈 수입도 꽤 짭짤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렌탈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팔게 되면 이 코디들의 그런 중요한 수익원이 하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샘도 어때요? 한샘 대리점들. 한샘에서 대리점들 통해서 다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샘몰에서 가구를 또 팔아요. 그럼 대리점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대리점을 통해서 여행객을 유치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서 떠나보내고 다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행 상품의 15% 정도의 수익을 대리점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하나투어 몰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대리점들의 이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이 대리점들, 방팔 컨설턴트들, 코디들이 이 회사들 1등 회사들의 이때까지 사업의 큰 근간이었고 기여를 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익을 어떻게 그렇게 쳐내겠어요. 그러니까는 1등 기업들의 가장 큰 이 지난 10년 동안의 관건은 이 자체적인 사업 구조 내에서 어떻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런 마찰을 줄이고 또는 이거를 조화를 시켜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성패의 초점이었고 그걸 잘한 업체들은 이제 MS가 확대되거나 오히려 더 성장을 잘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뭐 허울뿐인 1등이거나 아니면 도태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게 글로벌 1등 기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1등 업체들은 역대 최대 실적과 주가를 구가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1등 기업들은 역대 최저 실적과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요 세 개 대표적입니다. 롯데 하이마트와 이제 베스트바이, 이마트하고 월마트,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로레알이 되는 거죠. 요거를 요 표만 잘 보시면 됩니다. 가전 양파는 온라인화에 가장 제일 먼저 이 침투를 받은 그 카테고리예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스펙만 보면은 삼성이나 LG에서 어차피 AS를 해줄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커다란 소구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베스트바이나 롯데 하이마트나 2013년도에 역대 최저 실적을 갖다 구가를 하게 됩니다.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앞서 보시다시피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롯데 하이마트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조금 잠깐 올라다가 또 떨어진 겁니다. 이게 더 떨어진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2012년도 9월에 슈버트 졸리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그 입지전적인 이제 CEO가 여기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정책을 제시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최저가 보장 정책. 아마존하고 똑같이 팔겠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온라인처럼 우리가 싸게 팔 수는 없다. 구조적으로 우리 오프라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뭔가 오프라인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좀 트래픽을 유도를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었는데 휴버트 졸리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최저가로 민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싸게 물건을 파는 데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우리가 그 가격에 주겠다라고 호언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Q는 증가를 하겠지만 P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에 굉장히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1780개의 매장을 갖다가 30개 정도, 30% 이제 줄이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VD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격을 싸게 해도 뭐 안 팔려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은 싹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샵인샵 매장을 갖다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화해가지고서는 너희들도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 전시 공간 필요하지 않니? 우리가 400개, 1000몇 개 매장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네가 원하는 데 사이트 골라가지고서 한번 들어와 봐.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트래픽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벤더들하고도 윈윈하게 되고 임대 수입도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규 서비스가 뭐냐면 빅스커드라고 해가지고서 이건 한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전문 기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서 그 집에 있는 가전들을 한번 쭉 봐주고서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땅덩어리에 넓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사가 되게 다양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풀 같은 거 세탁기 한번 고장 나게 되면은 회사한테 연락하면 2달 걸린대요. 기사가 오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서 쭉 봐주니까는 신규 사업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또 베스트바이의 로열티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MS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죠. 가격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2위 업체 뭐 HH 그렉 같은 업체들 2015년도에 망하고 2017년도에 이제 3위 업체가 또 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MS 확대에서 확대로 인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9년 사이에 최대 실적과 최고의 주가를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이마트는 이게 세 가지가 다 안 돼요. 롯데 하이마트. 왜냐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가격을 마음 놓고 내릴 수가 없어요. 삼성이나 LG가 반대하니까. 베스트바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한국의 롯데 하이마트는 LG하고 삼성의 매출 비중이 60%가 됩니다. 60%. 그러니까 협상력이 결코 하이마트가 직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가격을 너무 내리면은 삼성에서 전화 옵니다. 너 왜 이렇게 우리 가격 이렇게 덤핑으로 쳐버리지? 그럼 앞으로 너희한테 물건 안 줄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건 안 줘도 상관없죠? 어차피 삼성 디지털 프라잖아. 국내 시장의 규모가 전체 매출의 한 25%,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은 해외 시장이 중요한 거고 표준 가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업체들한테는. 그리고 하이마트에서 물건이 너무 많이 팔리는 것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브랜드 업체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어느 한 유통업체한테 자기가 의존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을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한번 삼성 LG 매출 비중을 40%까지 낮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좀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일렉트로누스 같은 거 수입해서 팔고 PB 브랜드도 만들어 팔고 막 그랬었어요. 안 팔려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삼성, LG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60%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매장을 좀 줄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롯데마트의 샵인샵 매출 비중이 샵인샵에 들어가 있는 매장 수의 비중이 23% 정도나 됩니다. 롯데마트가 롯데 하이마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롯데쇼핑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아버지 회사에 가서 그냥 막노동하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컨셉이. 임대료도 되게 비싸요. 주변 시세하고 똑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손실나는 샵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장 수도 못 줄여요. 신규 서비스는 안 돼요.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하고 LG가 워낙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전화하면 그 다음날 바로 기사들이 오잖아요. 그죠? 2, 3위 업체가 망하지도 않아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나 베스트샵 같은 업체들이 뭐 돈 벌려고 그 사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이마트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롯데 하이마트는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회사의 펀더멘털을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과 주가는 철저하게 외생 변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래 건조기가 뭐 엄청나게 대박 히트 상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서 이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든지 이사 건수하고 하이마트 실적 그려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하게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처럼 롯데마트가 15개 점포를 갖다가 정리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거예요. 또 교체 수요가 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서 에어컨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이건 다 외생 변수예요. 그죠?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6월부터 매출이 YY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적은 돌아서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의 한계가 있게 되죠. 밸류에이션을 높여주기가 힘듭니다. 자체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게 되면 그래서 주가의 업사이드를 많이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형마트인데 대형마트는 식품 온라인이죠. 식품은 가장 온라인으로 전개하기가 힘든 카테고리예요. 신선식품 특히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량의 재고를 그 다음 날 또는 이제 당일날 이렇게 발송하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PC 가전은 가장 먼저 온라인 채널에 침투를 당했지만 신선식품 마지막까지 버텼죠. 예. 그래서 업체들도 어차피 온라인 시대가 올 거니까 준비를 했어요. 월마트도 2016년도에 제트닷컴 인수하면서 준비를 했고 이마트도 2013년부터 이미 CA 저장고 같은 거 이런 신선식품 프레시 센터를 갖다 건립을 하게 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초반에 많이 당했죠. 월마트 2017년도에 아마 아마존이 그 홀푸드 마켓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2018년도에 엄청나게 세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월마트가 좀 주춤했었고 이마트는 2018년도 쿠팡이 이제 굉장히 세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서 주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분기에 아마존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들이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 인프라가 너무 적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가이던스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해요. 주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작년 YTD로 보게 되면 아마존보다 월마트 주가가 더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하고 기자들에게 걱정이 돼가지고서 한 20일 정도 후인가 월마트 실적 발표하는데 쭈르르 따라가가지고서는 월마트한테 똑같은 질문합니다. 지금 아마존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월마트는 끄떡 없냐? 그때 월마트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는 3,500개 매장을 가지고 있어 전국에.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배송하면 돼. 집하고 가까워. 그리고 옴니 채널. 그러니까 집에서 클릭하고서 집에 가는 길에 회사에서 집에 가는 길에 픽업해가지고서 집에 가면 돼. 우린 신규 투자 필요 없어.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나왔어요. 뭐 신규 투자 없이도 뭐 월마트 온라인 매출이 7~80% 막 증가를 하고 기존 전수장률 6%씩 막 올라오고 실적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갔죠. 근데 이제 한국의 이마트에는 이 옴니채널 전략은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주차장이 횡으로 퍼져 있어요. 횡으로. 그래서 월마트 그 사진 보시게 되면 이 매장에 불은 꺼져 있는데 주차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주차장에 LED 전구가 쫙 켜져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픽업해서 가라고. 근데 한국은 어때요? 땅덩이가 좁아가지고서 주차장이 다 위로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하기 싫어서 대형마트 안 간다는 사람도 있죠. 저같이. 그러니까는 옴니채널 전략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이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월마트는 거의 뭐 7~80%인 것 같아요.
그 2위 업체하고 매출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월마트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마트는 옴니채널 전략을 구사하기는 힘들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월마트가 저렇게 실적과 주가에서 퍼포먼스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이 깨졌죠. 뭐냐 하게 되면 2010년 이후에 온라인화가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 하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 셀이다. 그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비에서 다 셀이다 했는데 월마트가 퍼포먼스를 내면서 식품은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식품은 이게 그 대형마트가 큰 사업의 부담이 아니라 이 식품 온라인 시장을 제대로 전개하는데 사업의 근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런 인식을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재고 소진의 창구예요. 왜 지오소프트가 식품 온라인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서 계속 이익을 창출하냐. 마켓컬리가 저렇게 손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재고 소진의 창구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재고 소진의 창구가 있게 되면 시든 제품들을 좀 팔 수가 있어요. 온라인 상으로는 시든 제품을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시들어도 그거는 그냥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 상으로는 조금 시들면 한 20-30% 싼 가격에 내놓게 되면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 이거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재고 소진의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매입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게 되면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다는. 재고 매입이 있어야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켓컬리하고 쿠팡하고 이 두 회사하고 그 다음에 지오소프트하고 이마트하고 이 그룹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게 되면 매입의 차이예요. 매입의 차이. 뭔 말이냐게 되면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 내일 모레까지 팔릴 제품들만 사야 돼요. 그 이상은 못 사요. 왜냐하면 폐기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미리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수요를.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뭐가 잘 팔렸는지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잘 팔리고 있는지 또 A와 B라는 소비자들이 뭘 많이 사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IT 기업이죠. IT 기업. 다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서는 팔릴 제품들만 매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상에 이 정규 분포 가장 큰 봉우리만 제품을 사놓는 거죠. 매출의 한계가 있죠. 폐기를 줄이기 위해서 매출의 규모 증가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마트나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죠. 사과 성수기 때 좀 싸게 사서 비수기 때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좀 생기는 겁니다. 뭐 9월 달에 김장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8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스팟성 매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대형마트가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원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켓컬리나 이 쿠팡 같은 회사들의 이 물류상포 신선식품 물류센터는 다 장지동에 있어요. 장지동이 뭐냐? 가로등 논수산시장이죠. 거기서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지금 팔릴 것들 바로 매입해가지고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로등 논수산시장이 결코 싸지 않아요. 우리나라 배추 300원짜리가 1,500원에 팔린다고 하는데요. 소비자한테 여러 유통 단계 가운데서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데가 가로등 논수산시장입니다. 거의 더블 이상이 상승을 해요. 가로등 논수산시장이 2,400억 연간 영업이익이 나오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컬리나 쿠팡은 그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CA 저장고를 2014년도인가 만든 다음부터는 다 산지에서 직매입하고 있습니다. 농산품은 수산품은 아니고 농산품은 다 직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형마트가 이 식품 온라인 시장을 전개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마트 실적이 왜 깨졌느냐? 스텝이 좀 꼬였다라고 보죠. 뭐냐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식품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마트몰은 캐파가 부족했고 반대로 대형마트는 구조조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트래픽이 빠져나가니까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커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오프라인의 밸런스가 잡혔느냐.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백화점 기존 수익률은 온라인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빠져나간 고객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고객들은 나는 그래도 쇼핑을 하는 게 좋아. 친구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라운지에서 직원들한테 대우도 좀 받아가면서 쇼핑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대형마트도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균형점. 기존 성장률 0%. 기존 성장률 0%가 되면 이마트는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마이너스 5%막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 이제 마이너스 0.9% 뭐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쓱닷컴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건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물류센터가 2월 달에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김포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힘들지만 자체적인 펀더멘탈 개선시키기에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뭔가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 저는 뭐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면 그리고 그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화장품은 사실 온라인화가 진행이 될 때 글로벌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은 되게 수혜해요. 수혜. 얘네들은 피해인데 유통업체들은 왜냐하게 되면 해외 진출할 때 예전에는 막 해외 법인 세우고 건물 임대하고 직원 뽑고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 함부로 못했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에이전트를 끼고서 해외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계약해가지고서 그 지역의 유통망을 확보해 있는 업체를 에이전트로 끼고서 5년 정도 계약을 한 다음에 잘 되면 나중에 직진출하고 안 되면 이제 철수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를 틈새 시장으로 사업을 전개했던 회사가 어디예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성 같은 업체들입니다. 뭐 조지오 알마니, 코치 같은 브랜드들을 신세계 인터에서 전개를 했었죠. 그런 것만 18년 정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외 직구로 다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존에 들어가면 한국 화장품도 다 거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요. 전 세계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 아마존에 살 수가 있어요. 해외 진출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오프라인에 고정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모레나 LG나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나 다 온라인의 디지털 채널의 영업이익률이 다 25%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평균 영업이익률의 더블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쪽의 채널이 성장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수혜를 철저하게 누린 게 로레알이다. 에스티로더다. 시세이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하나 이제 걸림돌은 벤처 브랜드의 확대였어요. 벤처 브랜드 확대. 온라인화가 많이 확대되니까 이제 유통시장 들어가는 게 진입장벽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포한테 물건을 팔지 않아도 온라인에 막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통통 튀는 신규 브랜드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그런 것들은 로레알이나 아모레 퍼시픽의 중저가 라인에는 상당히 큰 이제 그 도전이었죠. 근데 이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M&A 해버렸네요. M&A 하면서 그냥 공격적으로 얘네들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매직 같은 회사들, 이 마스크팩 1등 업체거든요. 지금은 기초까지 만들어요. 여전히 중국에서 로컬 MS 1등이에요. 이런 회사들 사가지고서 지금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한국의 스타일란다 인수했죠. AHC는 유니레버가 샀죠. 닥터자르트는 에스티로더가 지분을 30%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벤처 브랜드의 확대로 인한 위협을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가 있는 무기로 전환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통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가 300억짜리 매출하는 브랜드를 500억, 600억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세포라, 뭐 샤샤, 뭐 왓슨스, 얼타뷰티 다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매출 3천억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한 1년 정도 팔아먹다가 더 이상 안 팔리면 그냥 접어도 투자는 다 회수하는 거죠. 그죠? 아모레나 LG가 이런 공격적인 M&A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유통 네트워크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고작 해봐야 한국이잖아요.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역신장입니다. 수출하고 면세점 빼면은 역신장이에요. 요즘 누가 크림 살아서 크림 누가 발라요? 그냥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지. 사람들이 합리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럭셔리 화장품 시장이 꺾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중국 같은 회사, 중국 같은 나라들은 아직 화장품 시장이 이렇게 선진화가 안 됐다 보니까 럭셔리 마켓이 일반적으로 뭐 파리나 뭐 프랑스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럭셔리 채널이 럭셔리 브랜드가 한 65%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여전히 25%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국내는 다 역신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 네트워크가 이런 아모레나 LG 같은 경우에는 고작 해봐야 한국이고 중국도 완벽하게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매출 규모를 늘리기가. 아무튼 그래서 한국의 브랜드 업체들은 상당히 그 유통에 좀 취약하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M&A를 갖다가 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로레알은
이런 온라인 소비의 확대를 최대한 중국 소비의 확대까지 최대한 이 수혜를 갖다가 다 흡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 뭐 럭셔리 소비 확대되는데 랑콩 입센이라는 조지 알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장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이런 주가가 나온 거는 뭐 이거는 로레알뿐만이 아니죠, 그죠?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업체들은 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런 효과 때문에 해외 진출이 쉽고 마진이 좋아지고. 그래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커링, LVMH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 역대 최고의 주가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국 소비 확대와 온라인화가 서로 시너지가 난 효과예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아직 그렇게 브랜드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중국 다 되면 다음에 인도가 있어요. 동남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 투자할 때 4차 산업혁명 오케이, 뭐 테슬라 오케이.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우리 지구의 GDP가 성장을 하고 있는 한 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성장 여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 뭐 외주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시간이 지금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최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은 유통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나 어떤 세계의 글로벌 브랜드도 직접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다 세포라나 얼타한테 세린으로 매출을 일으키죠. 백화점도 뭐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유통업체들은 2003년 이후에 원브랜드 샵이 성행을 하게 되면서 브랜드 업체가 직접 유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업사이클에서는 굉장히 그 레버리지가 크죠. 브랜드 마진에다가 유통 마진까지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2014년까지 주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거 아니에요? 분기 영업이 1,500원 예상했는데 2,500원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온라인 벤처의 시대잖아요. 지금 온라인 벤처의 시대. 항상 화장품 산업을 볼 때는 온라인 벤처라는 것을 저기 저 머릿속 깊숙이 담아두고서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온라인의 대척점이 어디예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처의 대척점이 어디예요? 중저가. 벤처 브랜드들이 럭셔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저가 비중이 높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원브랜드 샵, 뭐 더페이스 샵, 미샤 뭐 이런 업체들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다 망가지는 겁니다. 아리따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은 2010년 초중반에 엄청나게 잘했어요. LG생활건강 깔아 뭉갰어요, 그냥. 요즘 이자녹스 라크베르 누가 사요? 아리따움이 다 먹었단 말이죠. 이니스프리가 다 먹고 에뛰드하우스가 다 먹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좋았는데 온라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부터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은 새옹지마로 이 럭셔리 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벤처 시대의 파고를 비껴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온라인 벤처의 시대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하나 보셔야죠. 이게 마지막 그래프예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어느 날부터 아모레퍼시픽은 지키기에 바빴다. 이전까지 여기 그 제 리포트 최근 나온 거 요 이제 글로벌 1등, 한국 1등 보시게 되면 1965 때까지 흘러 들어가요. 아모레퍼시픽의 영업 전략이 어땠는가를, 채널 전략이. 근데 최근에 와서는 지키기에 바빴다. 뭐냐게 되면 방판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을 도외시했고 아리따움을 지키기 위해서 H&B 시장, 올리브영이죠. H&B 시장의 성장을 무시했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면세점도 소홀히 했다. 이때가 사드 보복 조치 때죠. 2017년. 이전까지는 지금 뭐 설화수가 어마어마하죠. LG생활건강의 후가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 근데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물론 이제 이 평리위안회 셀리브리티 마케팅이 있었어요. 한국에 방한할 때 그 시진핑 와이프가 자기는 후 바른다 막 해가지고서는 되게 많이 그 좋았죠.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게 역전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인바운드가 800만에서 400만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차석용 회장의 그 그로잉업이라는 책 같은 거 보시면 잘 나와요. 엄청나게 이제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모든 채널 다 뚫어라. 심지어 화곡동 따이궁 채널까지 들어갑니다. 후가. 그때 화곡동이 난리가 났어요. 맨날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이런 중저가만 오다가 후가 들어오니까 이 브랜드 망했구나. 물론 자기들은 좋죠.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니까. 그리고 뭐 미얀마, 라오스 뭐 모든 채널 다 뚫었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 제한 풀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서는 매출이 막 이렇게. 근데 설화수는 브랜드 인지도에 훼손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당 판매 규제를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그럼 800만 원에서 400만 원 떨어지니까 그게 20만 원씩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매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역전이 됐는데 지금은 더블이에요. 후는 지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글로벌 럭셔리 바운드의 넘버 2입니다. 랑콤 다음으로 매출 규모가 큰 게 후예요. 2조 6천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에스트리보다 높아요. 시세이보다도 높아요. 단일 브랜드로는 굉장히 큰 브랜드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설화수는 아마 올해 2분의 1 정도 될 거래요. 아마 올해 아마 2배 차이 날 거예요. 2020년 매출로는 3조 1.5조.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차이가 또 승패를 갈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너무 보수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전향적인 그런 정영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과도기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